자, 그 다음 8번 계단 보실까요? 계단은 지금 1번, 2번, 3번 나와 있는데, 일단 1번은 그 계단의 종류가 밑에 이제 1번의 박스에 가보니까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하고 건축물 5개 계단이 있습니다. 여긴 첫 번째,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은 지금 크게 유효폭과 단높이, 단너비에서 두 가지 관련 계단에 세 가지 규정을 정리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첫 번째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은 여러분이 일상생활에 집에 공동택에 아파트에 거주하신다고 하면 여기 집에 10층인데 10층에 운동 삼아서 걸어 올라가시는 그 계단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계단의 유효폭은 얼마가 된가요? 이제 120cm 이상을 두었죠. 그래서 평균 그 계단은 나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나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고 내려간 사람을 교차할 수 있는 폭은 최소 얼마 정도 폭을 확보합니까? 120cm 이상의 폭을 확보한다. 이제 그래서 유효폭 하나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단높이입니다. 단높이는 18cm 이하, 단너비는 26cm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높이하고 단너비는 뭘 말하냐면 계단이 있으면 계단이 올라갔을 때 계단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렇게 단높이랑 계단 한 단에 계단 한 단에 요 높이 여기가 이게 단높이가 되면 단너비랑 발로 이 부분 여기가 단너비.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단너비. 그래서 단높이하고 단너비에서 18cm 이하 26cm 이상이 되게끔. 그래서 건축물의 5개 계단의 경우라면 90, 20, 24 이상이다. 그래서 계단의 종류에 따라서 그와 같은 유효폭과 단높이, 단너비를 정리합니다. 부분들은. 자, 그럼 계단은 다음 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저가박에 설치한다. 이제 그래서 나와 있는 부분인데, 자, 지문 2번의 기억에 가보니까 높이 2m를 넘는 계단에는 2m 이내마다 해당 계단의 유효폭 이상의 폭으로 너비 120c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단참. 여러분이 계단참은 보죠. 계단참은 여러분이 여러분이 그 계단참은 아실 수 있는데 그 공간이 계단참이었는가는 일상적으로 자주 접해진 이 부분이 그 부분이었을까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계단참은 여러분이 보시면 계단참은 공동thể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보시면 그 계단하고 계단 중간이죠. 중간에 이제 보시면 계단하고 계단 중간에 계단하고 요 계단 중간, 여러분 예를 들어서 걸어 올라가실 때 힘들면 여기 계단의 중간에서는 여기 보면 이게 여기 일정 공간이 확보가 되는데 여기 일정 공간 확보가 된 여기를 계단참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계단참은 너비 2m 이내만 설치하는데 양가로 단서에 따라서 기계실 또는 물탱크실이라면 3m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계단참은 최소 너비가 얼마 이상, 120cm 이상인 계단참을 해서 계단참은 여기가 얼마? 120cm 이상. 그래서 여기는 120cm 너비 120cm 이상인 계단참을 설치합니다. 네, 하나. 그래서 나와 있고요. 자, 다만 각동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계단은 1층입니다. 그러니까 2m 이내마다 설치를 하는 다만 1층에 설치하는 계단은 1층에 한정하여 높이 몇 m마다 2.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합니다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계단의 바닥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뭘 하라고 했어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라고 그랬습니다. 구조는 중요치 않아 보이면 여러분이 계단의 끝부분 여러분이 이 계단 끝부분에 뭐가 있어요? 계단 보면 끝부분에 여기 미끄러지지 말라고 이와 일정 고무나 또는 이 황동을 가지고 이 계단의 끝부분에 미끄럼 방지할 수 있는 구조.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이 설치된 공식 명칭 이게 논슬립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반 건물인 아파트 가시면 이렇게 이 계단 끝부분에 고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황동으로 써서 조금 더 고급지게 보이게 할 수 있는데 그 결국 명칭은 뭐를 썼던 고무를 썼던 아니면 이 황동을 썼던 이 공식적인 명칭은 법상 이거는 논슬립입니다. 논슬립을 설치해서 미끄럼을 방지합니다. 네, 하나 확인하셔서 한 장을 하고요. 한 장을 넘겨봅니다.
자, 그 다음 3번에 계단 실형인 공동체 계단 실형 다음 기준에 저가받았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따라 네 가지를 정리하는데 이제 그 중에 리을번만 잠깐 보면 리을번에 자, 계단실의 벽 및 반자 마감은 무슨 재료입니까? 불연 재료입니다. 그래서 불연 재료 또는 준 불연 재료다. 이제 그래서 지문의 명칭은 여러분이 그 중에 이제 보시면 불연 재료, 불연 재료 또는 준 불연 재료인데 불연 재료란 건 불에 타지 아니한 성질을 가진 재료가 뭐예요? 불연 재료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불연 재료 하나 기억하시면 꼭 뭐랑 하나 구분하셔야 돼요. 난연 재료. 그러니까 불연 재료는 불에 타지 아니한 성질을 가진 걸 불연 재료라고 한다면 난연 재료는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 그러니까 불 자체가 붙지 않는 걸 불연 재료로 한다면 난연 재료는 불에 잘 타지 않은 성능을 가졌다는 것은 불은 붙지만 잘 타지 않는 걸 뭐라고 난연 재료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불연 재료하고 난연 재료 정도는 구분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불연 재료, 난연 재료 하나 확인하시면서 일단은 지문의 3번에 박스에 있는 리을번 하나 확인하시고요. 번호는 좀 건너뛰어서 밑에 10번으로 갑니다. 10번으로 가보죠. 계단 실험 공동체에 관한 걸 정리했었고요. 10번부터 좀 정리하면 10번에 복도형 공동주택의 복도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다. 그래서 복도형 공동택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복도형 공동택 이제 가보시면 복도형은 여러분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보시죠. 두 가지로 받는 건 갑복도형입니다. 갑복도형의 출입 구조를 띈 거하고 그다음에 중복도형. 그래서 중복도형의 출입 구조를 띈 공동. 쉽게 복도식 아파트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더라는 것을 보시면 여러분이 갑복도형은 일반적으로 보실 때 가장 쉽게 보면 지금 일상생활에 가장 아니면 오래됐죠. 공동체 초창기 때 이제 보급을 한참 하다가 지금 안 하는데 한참 한 20년, 그래서 15에서 한 20년 전부터는 거의 짓지 않는 것 같아요. 갑복도형. 그래서 갑복도는 보시면 주로 형태, 갑복도형을 보면 갑복도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갑복도 같은 거 주로 보시면 이와 같이 공동체 있다가 이 가쪽에, 복도 가쪽 이와 같은 형태로 해서 복도가 쉽게 어디가 있다. 복도가 이와 같이 가쪽에서 이 복도가 어디에 있다. 복도가 가쪽에 있다면 무슨 출입구조예요? 갑복도형의 출입구조를 띈 게 이와 같은 복도 이와 같은 여기 양옆에도 마찬가지 이와 같이 갑복도를 통해서 출입하는 형태가 복도의 갑복도형 출입구조고요. 중복도란 건 여러분 중복도란 건 여기 보시면 이 평면도로 봤어요. 평면도로 봤을 때 중복도는 복도가 어디에 있다. 가쪽에 있는 형태도 있지만 복도가 어디가 있다. 복도가 이와 같이 중간에 복도가 있는 형태도 있다. 그래서 복도를 이 세대와 세대 사이 중간에 이와 같이 중복도, 복도를 설치하고 이렇게 세대를 마주보게 한 형태, 이런 형태가 뭐예요? 여기가 지금 중복도죠. 여기는 복도가 어디가 있다. 이와 같이 세대와 세대 이 중간에 복도를 두고 세대를 서로 마주보게 한 형태가 중복도형의 출입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두 가지 형태를 보시면 첫 번째 지문이 지금 중요한 건 일단 여기 중복도를 관련한 교정을 몇 개를 볼 건데 그 중에 첫 번째 자, 외기에 개방된 복도. 여기서 동그라미 1번을 말하는 게 여기서 몇 번? 여기 1번이 이와 같은 갑복도형의 출입구조를 띈 여길 말하는 거죠. 그럼 외기에 개방됐다는 건 여기는 비가 오면 여기 비가 오면 비가 안으로 다 들어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갑복도형의 출입구조를 띈 이 갑복도 가면 여러분 이 바닥에 일정 간격에 뭘 뒀어요? 배수구를 뒀어요. 배수구를 뒀다는 것은 여기는 비가 오게 되면 비가 안쪽으로 들이치죠. 그러다 보니 그게 불편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입주할 때부터, 입주 시부터 아니면 건물을 지을 때부터 여기다가 샤시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예외적인 편의상의 그런 거고 법상에서는 여기는 이와 같은 비가 올 때는 그 배수구를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비가 안으로 들이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기에 개방된 복도는 배수구를 설치하고 배수 제장이 없도록 하세요. 지문 1번, 2번. 중복도. 중복도가 지금 이와 같은 형태를 띈 게 중간에 복도를 사이에 뒀다. 그러니까 세대를 서로 마주보게 배치했다. 이 형태는 지금은 찾아보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이거 복도식 아파트 초창기 공동체 보급을 많이 했었는데 그 중에
중복도형이 보급이 됐는데 이게 사람들이 썩 원하는 어떤 그 출입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요거는 거의 아마 재건축에 들어갔거나 대부분 그랬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공도대 보급의 초창기 모델로서 이게 분양을 했는데 이게 잘 팔리지 않으면 이게 사업자 짓지 않겠죠. 그래서 초기 모델인데 일단은 법령 규정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중복도형은 어떤 문제가 세대를 서로 마주보게 배치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채광이나 통풍을 위한 뭐가 없어요? 창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서는 이와 같은 규정을 지문에 가보니까 중복도에는 채광 및 통풍이 원활하도록 40m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외기면은 뭘 설치하세요? 창문을 외기면에는 계급을 한 것은 40m마다 창을 하나씩 설치하라고 그랬어요. 뭐 때문에? 채광이나 통풍을 위해서 설치합니다. 네, 하나. 그리고요. 여기서 이제 보고자 하는 것은 2번하고 3번. 복도의 벽 및 반자의 마감은 무슨 재료입니까?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입니다. 여기서 지금 준불연재료를 보시자는 걸 방금 봤던 출입구조가 어디요? 출입구조가 봤던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이나 복도형 공동, 여기 이 두 가지 관련해서 뭐예요? 벽과 반자의 마감, 벽과 반자의 마감은 무슨 재료랍니까? 그래서 형태는 여기를 요걸 주던 이걸 주던 간에 둘 중에 어느 형태를 주던 간에 벽 및 반자 마감 무슨 재료랍니까? 불연재료. 뭐가 안 나야 돼요? 불이 붙어도 여기는 불이나 절대 여기 불이 붙어서는 안 되죠. 아니면 만약 계단실형이든 복도형이든 이 벽 및 반자 마감이 만약 불이 붙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공동택은 어느 특정 개소에서 불나면 하나의 동을 태우는 거 금방이다 보니까 이와 같은 벽 및 반자 마감, 이 화재 시 안전할 수 있도록 무슨 재료랍니까? 불에 타지 아니한 재료. 그래서 대부분 보시면 마감은 뭘로 돼 있어요? 철근 콘크리트로 돼 있죠. 그럼 철근 콘크리트에 불이 붙나요? 절대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에 구워질 망정 절대 불이 붙지 않는 무슨 재료로? 불연 재료를 한다는 개념 하나 정리하셔서 3번하고 10번을 좀 땡겨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11번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9번으로 가죠. 11번에 난간입니다. 난간은 데 가시면 11번에 난간에서는 일단 1번 건너뛰고 우측에 동그라미 2번으로 옵니다. 우측에 251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가면 난간의 부위 치수는 다음 기준에 적어봐다 그래서 기억에 난간의 높이입니다. 난간의 높이라는 건 여기 생각하시면 여기 있네. 여기 볼까요? 난간의 높이입니다. 요 난간의 높이 이걸로 볼까요? 난간의 높이는 여기 이 높이를 여기를 난간의 높이로 보는 거예요. 난간의 높이는 센티미터 하나로 고정이 되지 않고 주어지는 난간의 종류에 따라 높이가 달라집니다. 보시면 첫 번째가 아니라 지문에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몇 센티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합니까? 120cm 이상 높이에 설치합니다. 네, 근데 다만에 따른 계단의 종류에 관한 걸 단서를 특정 지어서 줬다. 지문을 보니까 건축물 내부 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계단 중간에 설치하는 난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난간. 그래서 다만에 따른 셋 중에 하나의 난간을 그 계단을 좀 그때는 높이가 얼마가 된가요? 그때는 90c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높이는 얼마가 될 수도 있고 120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셋 중에 하나의 난간이란 계단이란 단서 중부터 얼마가 된가요? 90이 됩니다. 그래서 난간의 높이 하나 확인하셔서 90 또는 120이 되는 거고요. 니은 난간의 간살의 간격입니다. 간살이 무엇인지 한번 용어 한번 잠깐 확인할 거고요. 그 간살의 간격은 얼마입니까? 안목지수 몇 센티미터 이하? 10cm 이하가 됩니다. 자, 여러분 난간 높이 확인해서 간살은 뭘 말하냐면 이 큰 기둥과 기둥 사이 조그만 기둥들이 이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큰 기둥에 조그만 기둥들이 들어가 있는 걸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걸 이걸 간살이라고 하시면 간살. 그러면 간살은요 촘촘하게 다 설치된 거 확인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간살의 간격은 무슨 치수라고 그랬어요? 안목 치수라고 그랬어요. 안목 치수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 간살이요 내측선 요 간살의 내측선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몇 cm 여기가 10cm 이하가 되게끔 해서
암목 지수 몇 cm 이하로 간살하게 촘촘히 합니까? 10cm 이하로 여기를 촘촘하게 설치를 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는 간살이란 용어하고 따로 여기 암목 지수란 지문 하나 하고요. 그 다음 센티미터는 얼마? 10cm 이하가 됩니다라고 이제 해서 난간의 높이하고 간살의 간격, 암목지 10cm 이하 정도까지 이제 해서 난간은 그 박스 내용 정도만 정리하고 마무리 좀 하실까요? 자, 그러면 다시 좌측에 하나 잠깐 순서를 바꿨던 출입문으로 갑니다. 출입문. 자, 출입문은 지금 9번에 1번입니다. 1번. 자, 출입문 1번에 주택단지의 각동에 출입문에 설치하는 유리는 안전유리를 사용한다고 그랬습니다. 안전유리는 왠지 튼튼한 느낌. 그래서 안전유리는 법의 규격을 이와 같이 규격에 따른 유리를 안전유리라고 그러지. 양가로 가보니까 45kg의 추가 75cm 높이에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아니하는 유리를 무슨 유리? 안전유리라 합니다라고 해서 1번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일단 안전유리에 관한 규격 규정 하나 확인하시고 2번. 자, 2번은 주택단지의 각동의 지상 출입문, 지하 주차장과 각동의 지하 출입구를 연결하는 출입문에는 뭘 설치합니까? 전자 출입 시스템을 설치한다. 뭘 말하는지 양가로 단서 나와요. 양가로 지문 한번 잠깐 확인하죠. 비밀번호나 출입카드 등으로 출입문을 여닫을 수 있는 시스템을 전자출입 시스템이라 합니다. 2번, 3번. 자, 3번은 주택단지의 각동, 옥상 출입문에는 소방 관련 법령에 따른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를 받은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대피 공간이 없는 옥상의 출입문은 뭐더라? 이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비상 설치는 제외한다. 일단 4번까지 정리하고 설명을 합니다. 4번. 자, 전자출입 시스템. 동그라미 2에 따른 전자출입 시스템과 동그라미 3에 따른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는 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 시스템과 연동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일단은 1번은 안전유리 관련 규격 숫자하고 2번은 전자출입 시스템, 3번은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 4번은 뭐와 연동, 소방 시스템과 연동되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건 무슨 말인지 이렇게 잠깐 볼까요? 질문은. 자, 하나의 공동주택을 잠깐 볼까요? 공동택을 잠깐 보죠. 공동택을 잠깐 보죠. 자, 공동택 하나 그려봅니다. 공동택 하나 그려봤어요. 자, 건물의 층수가 30층 정도, 30층이. 층수는 관계없이 일단 건물에 30층 정도 되는 30층짜리 공동택이 있습니다. 공동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30층인데 여기 30층 건물의 이 중간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불이 났어요. 그러면 이 중간층에 불이 났다고 하면 어떻게, 이 중간층 불이 나면 어떻게 돼요? 물론 열도 문제가 되면 더 문제가 되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열에 하는 2차적인 피해도 있지만 뭐가 더 훨씬 피해가 커요? 연기한 2차 피해가 훨씬 크죠. 그러다 보니까 불이 나게 되면 이 중간층 한 15층 정도라고 예를 들어 15층에 불 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연기는 수평으로 이동 과정 수직 이동이 훨씬 빠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화재가 발생한 층 이상층에 사는 사람은 내려올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기준 아닌 기준을 잡으면 그럼 이 화재가 발생된 층에서 그럼 2층 미만의 사람은 어디로 이동해야 돼요? 1층에 와서 어디로 이걸 이동하면 돼? 밑에 나와 있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입구에 전자출입 시스템이 있을 거고요. 이 건물의 옥상에 가보니까 또 뭐가 되어 있다? 방금 봤던 뭐가 되어 있다? 여기가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가 설치되죠. 그러면 자, 불이 나게 되면 이 중간층 2층 미만 있는 이 밑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1층의 이 전자출입 시스템을 통해서 이동을 해야 될 거고, 자, 그러면 여기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인데, 그러면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는 평상시에는 이 옥상이 여기는 어디에서, 요거는 옥상 출입문에 설치, 옥상 출입문이에요. 이거는 옥상 출입문에 설치를 해서 평상시 요 문은 닫혀 있어요. 닫혀 있는 상태인데, 지금 보신 대로 요 두 가지는 뭐랑 연동시켜요? 뭐와 연동시킨다? 예, 소방 시스템하고, 방금 봤던 마지막에 소방 시스템과 이걸 이 두 가지, 이 비상문 자동 개폐 이 전달 시스템은 소방 시스템과 이거 요거를 연동,
연결시켜 놓는다고 그랬죠. 그럼 만약에 지금 불이 났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소방 시스템이 작동했다. 즉 불이 나게 되면 세대 감지기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일단은 이 두 가지 비상문 자동계 배장초 전자레인지 자동으로 열리게 됐어요. 평상시 이 두 가지는 이 두 개 문은 닫혀 있는데 불이 나서 이 시스템이 작동하게 되면 연동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출입문은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개방이 돼서 2층 미만은 여기를 통해서 1층을 통해 대피하면 되는 거고요. 2층 이상층 어디를 통해서 비상문 자동 개폐자 자동으로 연동 풀리게 되기 때문에 옥상으로 가서 여기 옥상에 이르게 대피해서 뭐 구조를 기다린다 등의 조치하면 되겠죠, 부분들이.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것은 그 개념 정리하시고 요 비상문 자동을 꼭 설치를 해야 되는데 어느 경우면 이거를 설치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대피 공간이 없는 바닥은 설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그러면 이 공동택 옥상인데 보시면 여러분 옥상 공동택 옥상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옥상이 보면 이와 같은 박공 형태로 되어 있는 옥상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럼 이런 형태로 된 이런 형태면 어떻게 돼요? 보면 여기도 이제 가면 출입문은 분명히 있어요. 여기서 출입문을 설치한 이유는 왜 설치 안 했어요? 옥상이 지붕 유지 보수 차원에 설치된 출입문이지 대피 공간을 이 문을 설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대피 공간이 없다. 여기는 대피 공간이 있다 없다? 대피 공간이 없죠. 어디로 대피할 거예요? 이런 경우는 출입문 열리게 되면 이 옥상 이 바닥에 대피를 해서 구조를 기다릴 수 있게 여기는 대피할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대피 공간이 없는 옥상에 설치한다고 여러분이 그래서 이와 같은 박공 지붕의 형태로 된 옥상 정도 생각하시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입문은 그와 같은 형태로 이제 여러분이 1, 2, 3, 4에 따른 용어들 좀 하나 확인하시면서 정리 출입문 마무리합니다. 자, 우측에 12번에 진입도로입니다. 진입도로하고 주택단지의 도로가 나오는데 자, 진입도로입니다. 진입도로는 여러분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진입도로입니다. 자, 진입도로의 개념은 이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의 공동주택단지. 하나의 주택단지를 사업소재 건설하면 이 안에 뭐가 들어간가요? 거주공간이 주택이 들어갈 거고 부대시설도 들어가고 공유시설을 포함한 기타 시설을 하나의 완벽하게 갖춰진 주택단지가 사업소재 건설 공급할 거예요. 그럼 하나의 단지가 건설 공급됐다면 이 하나의 단지가 이제 보면 이렇게 일반 기간도로가 있다면 기간도로가 있고요. 주택단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주택단지는 아무런 쓸모가 없죠. 왜? 이 안에 아무리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하나의 단지를 구성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이 주택단지와 기간도로가 연결된 도로가 없어버리면 이 단지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진입도로란 것은 이 주택단지와 뭘 연결합니까? 기간도로와 연결하는 뭐가 필요하더라? 진입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인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12번에서 지문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것은 뭘 설명하냐면 여기서는 그럼 이 진입도로 폭이에요. 이 진입도로 폭은 어떻게 결정할 거냐, 그죠? 이 진입도로 폭은 여기를 너비 몇 메타 이상 너비의 진입도로 폭을 결정할 거냐, 그걸 확인하자는 겁니다. 자, 그럼 당연히 진입도로 폭은 뭐에서 결정이 될까요? 당연히 이 주택단지 이 단지의 총 세대수가 이 단지 주택단지 내에 총 거주 세대수가 따라서 당연히 폭도 세대수가 많으면 그만큼 진출입 차량 많으니까 폭도 넓어야 되겠죠. 그래서 박스에 가면 첫 번째 1번의 박스에 가보니까 자, 총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이면 도로폭이 몇 메타? 6m 이상이고요. 최대 2000세대 이상이면 그때는 몇 메타가 된가요? 20m 이상이 된다. 그래서 지금 300 미만도 최대 2000세대 이상까지 해서 6m 이상에서부터 20m 이상까지 해서 도로 폭 좀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숫자는 일단 확인만 해 두세요. 지금 당장 머리에 담을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자, 그와 같이 규정한다는 것 정도. 자, 이제 그러면 지금 보신 대로 이와 같이 이 폭은 뭐에 따라 결정됩니까? 이 폭은 지금 보신 대로 뭐에 따라서 주택단지 총 세대수에 따라 그 폭은 달라진다는 거 하나 확인했습니다. 이거 이제 기본 여기서 출발을 해서 자, 문항 두 번째 2번에 갑니다.
예, 주택단지가 2 이상이면서 당해 주택단지 진입도로가 하나인 경우 그 진입도로 폭은 당해 진입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주택단지 세대수를 합한 총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건 또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단지별에 따라 기간도로와 하나의 단지에 하나의 진입도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어떤 여건이나 환경에 따라 이르게 건설되는 경우도 있더라. 예를 들어서 A라는 공동주택 단지가 있고요. B라는 크지 않은 단지가 있는데 자 그러면 가장 원하는 뭐예요? 각각의 단지마다 기간도로 연결된 진입도로 있듯이 그러면 A 단지 따로 B 단지 따로 있어야 되는데 여건 지금 뭐 동그라미 2번에 설명하는 그게 아니죠. 그때는 어떻게 하더라? A 단지하고 B 단지가 뭐다? 이 하나의 진입도를 통해서 이와 같이 기간도로와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죠. 어떤 좋은 환경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됐더라. 그러면 자 여기는 단지마다 있는 게 아니라 둘 이상이니까 둘이든 세 개든 뭐 세 개까지는 없겠죠. 한 두 개라도 기준을 삼아 설명드린다면 자 A라는 아파트와 B라는 아파트가 하나의 진입도를 가지고 진출해 반다. 그러면 여기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돼? 이때는 그럼 진입도 이 폭은 어떻게 결정할 거냐? 예를 들어서 A 단지가 예를 들어서 1000세대고요. B 단지가 예를 들어서 뭐 한 600세대라고 600세대 봐요. 자, 그러면 1000세대와 600세대짜리의 두 개의 단지가 진입도 하나를 갖고 이용하더라. 그럼 이때 진입도로 폭은 어떻게 할 거냐요?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도 뭡니까? 이 두 개 단지를 합하면 뭐예요? 총 세대수 얼마? 1600세. 결국은 뭐예요? 하나도 총 세대수를 기준했듯이 단지가 둘 이상인데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서 사용하더라도 결국 어떻게 돼요? 그 두 개 단지를 합한 총 세대수가 얼마냐에 따라 뭐가 결정된다? 폭이 결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600세대는 어디에 속하는지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의 박스에 올라가 보니까 1600은 거기 그 박스 중에 어디에 포함된가요? 보니까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에 들어가죠. 그러면 폭이 몇 메타인가요? 15m 이상. 그러면 이와 같은 1600은 지금 1000 이상 2000 미만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여기 이 도로폭은 몇 메타 이상? 15m 이상. 그래서 이 도로폭은 여기를 15m 이상 너비의 도로 폭으로서 여기에 사용을 할 수 있다. 그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개념만 2번은 정리하시면 돼요. 뭐 숫자 넣어서 물어볼 수 있을까요? 오래전에 법규적에서 한번 이제 실제 세대수하고 그 단지수와 세대수를 주고 요 규정에 따른 숫자를 한번 밑에서 고르는 부분을 물어보긴 했던 적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랬던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은 요 개념 정도를 정리해서 하나 확인하고요. 2번하고 3번으로 갑니다. 3번은 공동주택을 건설한 주택단 진입도로가 몇 개 있다? 둘 이상. 하나가 아니라 하나가 더 있다. 둘 이상이니까 최소 두 개. 뭐 단지 규모가 대규모라면 3개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둘 이상, 두 개로 한번 잡아보죠. 그러면 둘 이상으로서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1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제 그래서 한 장을 넘겨보니까 진입도로가 하나가 아니라 몇 개예요? 두 개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개. 그래서 이제 두 개 이상이니까 뭐 두 개로 이제 가정을 해놓고 잠깐 설명을 해보면 자, 여기도 보니까 세대수가 300세 미만은 10m 이상, 2000세대 이상이라면 25m 이상이란 이야기인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하나의 주택단지 있다고 봐요. 진입도로가 여기 하나 조금 넓은 기간도로 접하는 도로에 접하는 게 여기 진입도로 길이 하나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여기 바로 또 진입도로가 진입도로가 하나가 2번이 있어요. 진입도로 2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의 이 주택단지 진입도로가 몇 개 있어요? 진입도로 하나, 두 개의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를 한 1600세대를 볼게요. 이 단지 세대수가 몇 세? 여기가 1600세대라고 가정 한번 해보죠. 그냥 예를 들어 설명한 거니까. 자, 그러면 1600세대는 어디에 포함됩니까? 그 박스에 가보니까 여기 이제 지금 진입도로가 하나인 경우에 도로폭의 세대수와 규정은 좀 다릅니다. 숫자가 그 기준치가 다르니까 기준은 지금 동그라미 3번에 그 상단의 박스에 가보니까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이면 도로폭이 얼마가 돼 있어요? 20m 이상이 돼 있죠. 그러면 여기 지금 여기는 폭이 몇 미터 이상? 여기는 20m 이상이죠. 이상이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방금 보신 대로
이때는 이 경우에 따른 같은 세대의 수지만 얼마가 돼요? 15m지만 같은 세대에 쓰면 진입도로가 둘인 경우는 분명히 이 기준치가 다르기 때문에 숫자는 분명히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말한 20m 이상이라 그러면 이 단지 세대의 수가 그 세대 1600세대인데 20m 이상이란 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기는 그러면 진입도로가 몇 개 있다고 2개라고 가정을 해서 이 1600세대짜리 앞 단지에 진입도로가 2개 있습니다. 그러면 자 보니까 차량 진출입이 2번보다는 어디가 더 많아요? 1번 쪽에 차량 진출입이 더 많아요. 2번보다. 그러면 도로폭을 좀 어디를 넓게 하고 싶어요? 당연히 진출입이 너무 많은 어디 쪽을 넓게 할까요? 1번 쪽을 좀 더 넓게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저기를 뭐 12m로 했다. 12m로 했다. 아마 차량 진출이 많으니까. 그러면 2번의 진입도로는 도로폭을 얼마로 할 수 있어요? 얼마로 할 수 있습니까? 8m. 그러면 결국 요 둘을 더한 게 얼마가 돼요? 20 이상. 그러니까 여기서 세대수배에 여기서 메타란 이야기는 진입도로 2개 있다면 둘 이상이라면 그 둘이 진입도로 합한 도로 폭이 얼마가 돼요? 20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질문은 진입도로가 가장 첫 번째 여기죠. 가장 첫 번째는 이 경우에 가는 거하고 두 번째 둘 이상인 경우하고 세 번째는 뭐예요? 진입도로가 3개인 경우에 따른 요 규정까지 해서 정리를 하실 필요가 그래서 1번, 2번, 3번 정도까지만 확인하시게요. 그래서 진입도로는 여기까지 좀 마무리합니다. 하나. 이제 그러면 진입도를 거쳤어요. 그러면 진입도를 거쳐서 차량이 어디로 가지? 진입도를 거쳐서 퇴근해서 출근해서 차량들이 여기를 통해 들고 날 건데 자 그럼 퇴근해서 집에 왔다. 아니면 출근해 나가면 돼서 그럼 여기 이제 이 주택단지 안으로 퇴근해서 들어왔으면 이제 안으로 들어옵니다. 어디로 들어와요? 주택단지 안으로 들어옵니다. 주택단지 안으로. 자 그러시면 13번에 이제 주택단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주택단지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도로를 잠깐 보죠. 이제 주택단지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도로는 두 가지입니다. 지금 보신 대로 진입도로를 정리하고 진입도로를 통해서 어디로 들어왔다? 주택단지 안에 이제 주택단지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부분들이. 이게 주택단지 안으로 차를 갖고 들어왔을 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가자. 그래서 1번 공동적 건설한 주택단지에는 폭 1.5m 있는 보도를 포함한 7m 이상의 도로를 설치한다. 여기는 7m. 그러면 여기도 주택단지는 도로폭입니다. 도로폭은 몇 m의 도로폭을 확보한다? 7m 이상 너비 이상의 도로폭을 확보합니다. 여기 7m 이상은 뭘 포함한 1.5m의 보도, 즉 사람이 다닐 수 있는 1.5m 이상의 보도를 포함해서 몇 m가 되게 7m 이상이 되게끔 도로폭을 결정을 합니다. 2번, 이래도 불구하고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폭을 몇 m로 할 수 있다? 4m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도로에는 보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m 이상의 그 도로폭 내에 보도까지 설치하기에는 뭐 폭이 너무 좁으니 안 한다가 아니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정도에서 폭은 보니까 7m 정도 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또 도로폭을 원칙은 몇 m? 7m. 예외적으로 도로폭을 얼마로 할 수 있다? 4m 이상으로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4m는 분명히 단서 요건하고 나와줘야 맞습니다. 단서 요건을 가보니까 박스의 두 가지, 기역 또는 니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그때는 도로폭을 4m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중에 니은번은 그냥 참조 형태로 가고 여기는 관련해서 A번에 관한 규정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A.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이고 해당 도로가 막다른 도로로서 그 길이가 몇 m 미만? 35m 미만이면 그때 도로폭을 몇 m로 할 수 있다? 4m로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도로가 있어요. 주택단지를 들어왔다고 가정하고요. 다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면 도로폭은 얼마라고 그래서 이 도로폭을 얼마로 하면 여기를 도로폭을 7m 이상으로 하라고 7m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얼마로도 할 수 있다. 4m. 도로폭을 얼마로 할 수 있다. 여기를 도로폭을 7m가 아니라 여기를 4m로 할 수 있다. 이 도로폭을 몇 m? 여기를 4m로 할 수 있는데 4m는 분명히 단서에 따른 지문에 따른 그 첫 번째
기역번에 관한 요건에 가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100세대 미만 그리고 해당 도로가 100세대 미만 막다른 도로로서 35대 미만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4m를 한다는 건 지금 보시면 이 도를 이용해서 이 세대, 이 공동대 세대수 여기가 몇 세대, 여기가 세대수가 이 세대수가 몇 세대 미만? 100세대 미만이고 이 막다른 도로 여러분 막다른 도로 막다른 골목이 있죠.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면 나올 게 다시 돌아 나와야 돼요. 마찬가지 막다른 도로도 차를 갖고 진입하면 나갈 길에 다시 돌려 나온 이와 같은 막다른 도로면서 요 길이가 몇 미터 미만이에요? 35m 미만인 이와 같은 하나, 둘, 셋의 요건을 같이 넣으면 도로폭을 얼마나 할 수 있어요? 도로폭을 4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원칙 이 너비 이상이 내외적으로 이와 같은 방금 받은 기역에 따른 단서 요건에 해당하면 얼마나 할 수 있다? 4m 이상으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정도 정리해서 일단 도로폭 좀 기억하실까요? 진입도로도 이제 보시면 방금 세 가지 경우에 따라서 도로폭을 결정하는 기준을 정리했듯이 주택단지라도 일단 출발은 뭐부터 출발하자? 도로폭. 그래서 진입도로와 주택단지의 도로는 일단 두 가지 모두가 다 뭐부터 출발하자? 그 도로폭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좀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쭉 한번 갈 때 몇 가지 선택도를 체크하면서 좀 마무리 한번 지어보죠. 박스 밑에 가면 동그라미 3번입니다. 주택단지의 도로는 유선형 도로로 설계하거나 도로 노면 요철 포장 또는 과속방지턱에 설치 등을 통하여 도로 설계 속도를 몇 킬로미터로 갑니까? 20km 이하가 되도록. 그러니까 차량 속도가 이렇게 운전은 전부는 아니겠지만 주택단지 도로가 직선도로 쭉 뚫려 있으면 직선으로 돼 있으면 차가 속도가 빠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한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시설을 통해서 시속 몇 킬로미터 이하가 되도록 합니까? 20km 이하가 되도록 합니다라고 이제 해서 문항 3번 하고요. 4번입니다. 4번은 뭘 말하냐면 500세대 이상의 공동체 건설한 주택단지는 도로에는 어린이 통학버스 정차가 가능하도록 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을 1개소는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어린이 통학버스 정차, 즉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차량들이 거의 아침 8시, 9시에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거기에 주택단지에 무분별하게 쓰지 말고 500세 공동택에 그 특정 500세 공동단지에 뭘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 통학 차량에 쓸 수 있게끔 정류장을 하나 만들고 정류장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게끔 어느 일정의 보호구역을 따로 하나 설치하라는 거죠. 그 장소에 뭐 하세요? 통학 차량들이 정차를 해서 애들을 태우고 애들을 내릴 수 있게끔 해서 애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1개소를 설치한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인가요? 500세 이상의 공동택이라면 설치합니다. 4번 나와 있고요. 자, 우측 보충학습으로 들어가면 박스표로 가보니까 그 주택된 그 박스표가 나와 있는데 지문은 지금 1번부터 1, 2, 3, 4에 관한 총 4가지 규정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보시면 3번을 갑니다. 3번으로 바로 갑니다. 주택단지 안의 도로의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제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 중에 동그라미 2번에 주택단지 안의 도로 중에 보도는 다음 기준에 보도는 누가 다니요? 사람. 차도는 누가? 차량이 관련해서 동그라미 니은으로 갑니다. 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차도문보다 얼마 정도 이상의 높이를 합니까? 10cm 이상 높게 하거나 도로에 화단 짧은 교정 겹바퀴 이와 유사 시설을 설치해서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라. 여러분이 차도 보도는 분명히 구분이 돼 있어요. 여러분이 자 차도는 차량이 다니는 거고 보도는 누가예요? 사람이 다니는 길을 말하는데 이 차도보도 높이차를 두라는 거예요. 최소 몇 cm 정도 높이차를 두라는 겁니다. 여기가 최소 10cm 정도 높이차를 두어서 차도보도를 구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높이차는 10cm 두시고요. 그 여건이 안 되면 분명 화단 짧은 기둥 그 밖 이와 유사 시설을 설치해서 차도와 구분되도록 설치합니까? 네, 니은번. 자, 그 다음에 빠져나와서 4번으로 갑니다.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1번부터 4번 중에 그 중에 2번에 갑니다. 2번. 4번, 2번에 가보시면
지하 주차장의 출입구, 경사형, 유선형 차도 등의 차량 속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에는 높이 7.5cm 이상 10cm 이하, 너비 1m 이상의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고 운전자에게 그 위치를 알릴 수 있도록 반사성 도료로 도색한 노면 표지를 설치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노면 표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속 방지의 규격입니다. 규격은 보시면 여러분이 과속 방지턱 규격은 이렇게 돼요. 규격은 여러분이 과속 방지턱 규격은 측면으로 봤을 때 과속 방지턱 규격, 요 규격은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 높이가 얼마가 돼? 이 높이가 얼마? 7.5에서 얼마 이하가 되세요? 10cm 이하의 높이라 과속 방지턱 설치하는 거고, 그 다음에 너비죠. 그럼 여기 이 너비는 최소 몇 미터이지? 이 너비는 최소 얼마 이상? 1m 이상 너비의 이 과속 방지턱으로서 이 높이 사이에 과속 방지턱을 설치해 차량의 속도를 제한합니다. 그래서 그 지문의 4번에서는 과속 방지턱의 규격 정도에서 4번의 동그라미 2번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3, 4는 그냥 참조 확인 형태로 마무리하시게요. 부분들은. 자, 그래서 13번 일단 도로는 두 가지는 방금 봤던 진입도로 하나, 그리고 들어와서 단지대 들어와서 주택단지 도로까지 해서 진입도로와 주택단지 도로까지 두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 13번에 도로에 관한 규정까지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주차장 관련 부분의 내용을 정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